두 번째 강의는 제가 제목을 데이터 기반 사회의 생존법이라고 붙여봤는데요. 시작하죠. 데이터 기반 사회는 현재 중요한 사회적인 화두입니다. 데이터 기반 사회라고도 하고 데이터 중심 사회라고도 하고 데이터 주도 사회라고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데이터가 중요한 사회군요. 데이터가 왜 중요하죠? 데이터는 뭐죠? 실제로 이런 토론을 제가 참여하는 이런저런 모임에서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사회의 이제 화두가 되기 전에 디지털 사회가 오랫동안 이제 하나의 화두였고요. 커다란 화두였고 여전히 디지털 사회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 바둑시합 덕분에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아주 커졌고 그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은 세계적인 관심사였어요. 우리나라에서만 관심사가 아니라 인공지능 기반 사회 혹은 인공지능이 적용된 로봇 기술 기반 사회 이런 화두가 또 우리에게 이제 들리고 최근 데이터 기반 사회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라는 개념입니다. 데이터를 21세기의 원유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이 데이터 기반 사회의 정신을 한번 과학 철학의 방식으로 곱씹기 위해서 데이터의 장인들이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과학자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데이터의 기반 사회의 핵심 자원으로 입법, 행정 같은 공공영역의 결정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판단하는 기반으로 데이터를 삼겠다라는 것이 데이터 기반 사회의 정신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때 우리가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다.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데이터를 잘 다룬 사람들의 첫 번째 사례로 천문학자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다 익히 알고 계신 천문학의 혁명 혹은 코페르니쿠스 혁명 이야기입니다. 저는 종종 헷갈리는데요. 천동설과 지동설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저는 이름이 헷갈리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살피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천문학자들이 맨날 보는 것은 이렇게 별이 많이 보이려면 아주 깊은 산골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밤하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따지려고 하는 천동설과 지동설의 경쟁은 우주가 어떤 구조를 가졌느냐, 무엇이 우주의 중심에 멈추어 있고 무엇이 무엇의 주위를 도느냐라는 그런 주장들의 대결인데요. 밤하늘을 열심히 관찰하면 우주의 구조가 보일까요?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일을 이미 아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2000년도 훨씬 넘은 시기에 존재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도 천문학자들이 있었고요. 그때 천문학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맨날 밤에 밤하늘 보면서 별의 위치를 관찰하는,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별의 움직임을 관찰한다는 것은 쓱 이렇게 움직여가는 별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밤하늘에 박혀있는 별들과 한 3, 4일만 지나도 위치가 변하는 별들이 있다는 사실을 혹시 여러분은 그렇게 천문학 동아리인 분들은 아마 그런 관찰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저는 못 해봤어요. 저는 그런 관찰을 못 해봤는데 이른바 행성과 항성입니다. 붙박이 별들과 다니는 별들. 행성이 몇 개나 있나요? 밤하늘에. 알고 계시죠? 여러분 수금지 하면 지구인 아닌 게 됩니다. 수금, 화, 목, 토. 수금, 화, 목, 토. 5개입니다. 천왕성, 해왕성 말씀하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천왕성, 해왕성은 맨눈으로 못 보거든요. 웬만한 맨눈으로 못 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5개의 행성에 대한 관찰이 천문현상에 관심 가진 사람들의 주된 일이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의 주된 업은요. 태양, 달 그리고 5개의 이
다니는 별들, 플래닛, 행성들의 그 구조를 잘 배열해서 이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이미 아주 오래전에 하고 있었고요. 제가 넘어가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프톨레마이오스를 꼽고 싶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강의의 이 앞부분은요, 천문학 이야기인데 프톨레마이오스와 근대 천문학자들 간의 대결이고요. 이 대결에서 데이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여러분이 느끼는 게 제 강의의 목표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대략 기원 후입니다. 기원 후 85년에서 165년쯤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사실은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저기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알렉산드리아가 이 나일강 유역에 있는 그 이집트 쪽에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죠. 알렉산드리아가 그리스 문명에 이어서 중요한 어떤 문명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하여간 그 시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과학자들이, 예를 들어 유클리드 혹은 에우클리데스, 아르키메데스, 또 지금 말하는 프톨레마이오스, 지구의 크기를 쟀다는 에라토스테네스,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알렉산드리아 시대 인물들이고요. 알렉산드리아를 만든 프톨레마이오스 대왕이, 이 프톨레마이오스랑 이름이 같죠. 그러나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대왕이 학문의 융흥을 이제 꿈꿨던 사람인데, 제가 정리하자면, 역사가들의 의존에서 정리하자면, 알렉산드리아 시대는 그 그리스만큼의 어떤 창의력이 막 터져 나온 시대는 아니었지만, 학문과 실용을 연결시키는, 그리고 체계화가 이루어진, 이제 로마인들이 그리스인들에 비해서 자랑하는 것이 어떤 체계성. 로마가 이제 얘기가 복잡해지면 안 되겠지만, 이제 건축과 법률 이런 걸 자랑하잖아요. 그리스 문명에 비해서. 하여튼 어떤 종합이 이루어진, 그리고 그것을 실제 현상, 그리스인들은 실생활에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지니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학문적으로는요. 물론 하여간 이 알렉산드리아 시대의 천문학자였던 프톨레마이오스가 천문학의 체계를 마련하고 그것을 한 권의 책에 담습니다. 그 책이 알마게스트라는 책이고요. 이 책 얘기도 한참 하고 싶지만, 알마게스트는 제목만 잠시 감상해 보면 제목이 그리스말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알함브라도 있고 알자지라 방송도 있고, 아랍권의 느낌이 나죠. 알마게스트라는 제목이 아랍식 이름입니다. 아랍인들이 이 책을 번역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약간의 역사는요, 이 알렉산드리아가 가지고 있었다는 무세이온이라는 그 거대한 도서관. 이제 알렉산드리아는 여러 이론을, 이제 그 학문들을 다 끌어모으려고 하는데, 유클리드도 자기가 머릿속에서, 유클리드 기하학이 자기 머릿속에 다 끄집어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존재하던 기하학을 잘 정리한 사람이거든요. 하여간. 그래서 그 대도서관이 이제 아쉽게도 사라져 버리는데, 그 대도서관에 있던 책들의 상당 부분이 아랍권으로 유입되었고, 아랍의 문명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바그다드에서 기원 후 9세기에 만들어진 그런 바이트 알 히크마, 지혜의 집이라는 기관에서, 그 알마문이라는 칼리프가 설립한 기관에서 대형 그 번역 작업이 이루어지죠. 그 번역 작업 덕분에 그리스 문명의 책들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왔다가 아랍 문명으로 갔다가, 아랍 문명이 스페인을 거쳐서 유럽으로 다시 전해지거든요. 유럽인들이 흥미롭게도 대부분이 남아있는 것보다 이렇게 전해진 것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아랍인들의 언어로 번역된 것을 다시,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요, 프톨레마이오스도 그렇고요, 아랍인들의 말로 번역된 것을 다시 유럽어로 번역해서 읽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전해진 책이 알마게스트인데, 알마게스트에는 지구가 중심에 있는 체계가 그려져 있습니다. 알마게스트의 힘은 데이터에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갈릴레이가 나중에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과학사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프톨레마이오스의 힘은 자기가 가진 데이터들을 표에 정리해 넣는 데 있었던 것 같다. 그게 정말 그 다량의 그리고 지저분한 데이터를 하나의 표에 정리해 넣는 것.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이론이 나오는 거죠. 갈릴레이가 어떻게 평가했냐면요. 만일 그 당시에도 지동설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름 헷갈린다 그랬죠. 서양 사람들은 이제 지동설 대신에 태양 중심설이라고 하고, 우리는 뭐가 움직인다를 기준으로 이름 붙이는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태양 중심설, 지구 중심설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참동설, 지동설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도 태양 중심설이 있었거든요. 프톨레마이오스 당시에 이미 제한되어 있었는데, 프톨레마이오스는 그건 아니고, 만일에 프톨레마이오스가 태양 중심설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데이터를 정리했더라면 훨씬 더 강력한 천문학 체계가 이미 일찍이 형성되지 않았을까? 갈릴레이가 그렇게 평가한 것을 보았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는 기원 후 1세기, 2세기에 마련된 거니까 지금 얘기할 코페르니쿠스가 16세기인 것을 고려하면 한 1500년 동안 뭐 계속 내내 맹위를 떨친 것은 아니지만 천문학계를 지배했죠.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학은 그러나 코페르니쿠스와 뒤코와 케플러라는 세 사람에 의해서, 제가 간략히 정리하자면 이제 뒤집혀집니다. 저는 그 세 사람 중에서도요, 이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라고 불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중요한 사람이지만, 이 두 번째 사람 뒤코 브라헤 얘기를, 덴마크의 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천문학자였고요. 덴마크 왕이 이 티코 브라헤의 티코라고 부릅니다, 보통. 티코의 그 역량을 높이 사서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벤 섬이라는 섬을 하사하고 재정적 지원을 빵빵하게 해서 이 그림에 있는 것 같은 아주 훌륭한 천문 관측 시설을 짓고 열심히 천문을 관측했던 사람이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프톨레마이오스도 했고 티코도 했고 누구나 어느 천문학자가 하나 하는 것은 별의 위치입니다. 특히 5개 행성의 위치가 중요한 관심사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려운 게요, 하늘은 어느 별이 더 먼지 보이셔요? 안 보이죠? 알 수 없죠. 즉 하늘은 2차원 데이터입니다. 다 한 평면에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가까운 별과 거기 2차원 데이터에서 3차원 이야기를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관건이죠. 2차원 데이터에서 3차원 이야기를. 그런데 2차원 데이터라고 했는데 센티미터나 미터로 재는 게 아니라 각도로 재죠. 예를 들어서 정북에서 뭐 서쪽으로 몇 도 와서 몇 도 올라가면 어느 별, 각도로 위치를 잽니다. 그런데 각도기 보셨죠? 1도보다 아래쪽까지 재야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1도보다 아래 단위가 분입니다. 각도기 한 눈금이 1도고 한 눈금을 60개로 쪼개면 1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천문학자들의 정밀도가 약 10분에서 20분 정도였다고 합니다. 10분에서 20분 정도라는 것은 1도를 6개로 쪼갠 것에 하나, 2개 정도가 측정의 정밀도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뭐 훌륭하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뭐 훌륭하고요. 그런데 그것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정밀도와 같았습니다. 제가 그 알마게스트 책을 들여다본 일이 있는데요. 거기도 몇 도 6분의 1, 몇 도 3분의 2 이런 게 나옵니다. 즉 대략 이제 1도의 6분의 1까지는 그게 10분이거든요.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티코의 정밀도는요. 티코의 그 기록을 보면요. 티코는 1분에서 놉니다. 1분. 이 당시는요. 아직 이때가 망원경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거든요. 티코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런 도구에 있었습니다. 이걸 4분의라고 하는데요. 4분의 90도짜리 각도기 같이 생겼죠. 그렇죠? 쿼드란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돌릴 수 있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위치를 정확히 재는 겁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북에서 몇 도 돌아가서 이렇게 비스듬히 있는
이렇게 있는 비스듬히 있는 이것이 또 이렇게 조절이 될 테니까 탁 별의 위치를 각도로 정확하게 짚을 수 있는, 정밀성을 높일 수 있는 도구였죠. 티코는 이런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면서 당대의 정밀성의 10배, 그러니까 10분이었는데 1분 내외에서 티코는 아무리 못해도 2분의 오차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티코를 아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티코의 힘이었어요. 티코는 열심히 데이터를 모았던 사람이지만 이 데이터에서 어떤 결론을 내는 능력은 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을 해낸 사람이 요하네스 케플러입니다. 티코가 벤섬에서 내내 행복하게 살았다면 아마 천문학의 역사가 어떻게 달려질지도 모르겠는데 티코를 적극 지원해주던 왕이 죽은 후에 그 후대 왕하고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떤 과학사가들은 그 선대왕 프레드릭 2세인가요? 하여튼 프레드릭 왕이 티코를 버릇을 망쳐놨다. 영어로 스포일 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던데 하여튼 티코 지원이 끊기니까 내가 여기서 이럴 이유가 아니지. 그리고 덴마크를 떠나서 유럽을 전전하다가 프라하에 정착을 했고 프라하에 정착한 티코가 만난 사람이 케플러였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찰스 길리스피라는 훌륭한 과학사가의 서술에 의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티코는 엄청난 관측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처리하는 능력은 모자랐던 반면에 요하네스 케플러는 타고난 근시에다가 관측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던 반면에 이 수학적 처리 능력, 즉 데이터 처리 능력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수학이 열쇠인데 케플러는 그 수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 아마 그 학교에서 케플러의 3법칙을 배우신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행성의 운동에 관한 3개의 법칙을 케플러가 티코의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여기도 약간의 야사가 뒷얘기가 있는데요. 티코가 처음에는 데이터를 다 안 줬었어요. 이제 불평등 동업을 했었는데 제자는 아니고 말하자면 조수도 아니고 그러나 아래 위가 있는 동업을 했었는데 이 케플러가 워낙 데이터 처리 능력이 뛰어난 거는 다 보이니까 이제 하청을 주면서 데이터 처리를 시켰는데 티코가 덜컥 죽어버리거든요. 죽어버리고 이 티코의 엄청난 데이터가 합법적으로 케플러 손에 들어옵니다. 이제 그 덕분에 1600년에 티코가 죽거든요. 아쉽게도 1599년에 이 환상의 커플이 탄생했는데 1600년에 티코는 죽고 케플러가 그 티코의 소중한 데이터를 가지고 몇 년 동안 특히 화성을 가지고 길리스피의 보고에 의하자면 6년을 씨름했다. 화성 데이터만 가지고 6년을 씨름했다고 하는데 그게 제가 봤던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화성 씨름해서 화성의 데이터를 이제 다 정리한 결과를 이제 발표하려고 하는데 케플러가 그 결과를 발표할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자기가 발표하려는 화성의 궤도와 티코의 데이터 사이에 8분의 오차가 적어도 무시할 수 없는 지점들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티코의 데이터와 자기가 그린 티코의 데이터를 토대로 그린 궤도, 말이 안 되죠? 티코의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그 궤도를 그렸으면 티코의 데이터랑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 케플러가 깨닫는 것은 내가 뭔가 전제를 틀린 전제를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실제로 그것이 케플러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케플러는 그때까지도 모든 천체는 원을 따라 움직인다라는 전제를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원이라는 전제를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답을 낸 최선 답이 티코의 데이터하고 8분의 오차, 60분의 8도가 벌어진 거예요. 당시 천문학의 오차 범위는 10분이었으니까 이건 그냥 무시해도 되는 오차입니다. 그런데 길리스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케플러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 케플러는 티코가 어떤 관측자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티코는 결코 2분 이상의 오차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케플러는 자신의 답을 제고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가 아닙니다. 천체는 행성들은 원이 아니라 타원을 따라 움직입니다. 라는. 이건 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과학 사가들의 평가에 의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체계가 쩍 하고 무너지는, 느닷없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와서 좀 당황스럽겠지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위대한 아리스토텔레스 선생의 체계가 금이 가는 일이었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체계가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한 다음에는 이제 계속 도전의 대상이 되죠. 이어서 면적설도 일자의 법칙, 조화의 법칙 같은 그런 수학적인 법칙들이 발표가 됩니다. 천문학 혁명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내용적으로는 케플러가 완성한 것 같아요. 그 힘은 티코의 데이터에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프라하에 있는 그 동상인데요. 제가 이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있는데 여러분 뭘 느꼈나요? 풍부한 양질의 데이터, 특히 정밀한 데이터가 이 티코 케플러 환상의 커플이 새로운 천문학을 완성할 수 있었던 힘이다 라고 더 결론을 내실 수도 있을까요? 과학에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재정 지원이 없었으면 티코가 아무리 훌륭한 티코라도 그런 데이터를 마련할 수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 사례를 얘기하겠습니다. 최근의 사례입니다. 신의 입자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힉스 보손, 힉스 입자라는 2012년이었죠. 아마 201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2년 7월에 신문들도 보도를 했었습니다. 신의 입자를 찾았답니다. 드디어. 스위스 제네바 근처에 CERN이라는 연구기관이 있고요. CERN은 그 대형 입자 가속기, 거대 강입자 가속기 LHC로 약칭되는 Large Hadron Collider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틀라스와 CMS라는 이름의 검출기를 가지고 있고요. 이건 뭘 하는 장치냐 하면 입자 물리라는 물리학의 가장 어떤 알맹이 분야이면서 아주 고도의 이론 분야인 영역을 이제 실험으로 더듬는 그런 장치인데요. 힉스 보손이 왜 관심의 대상이었냐 하면 이 입자 물리학자들이 우주는 도대체 뭐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이런 아주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으로 일종의 표준 모형이라는 것을 약간 그냥 벙벙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냥 들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표준 모형이라는 것을 제안했는데 표준 모형의 일종의 하나의 빈칸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빈칸이 힉스 보손이었어요. 그게 채워져야 뭔가 이 표준 모형이 완성되는 느낌이 나는, 그게 확인이 안 되니까 이거 확인하면 좋겠는데 그걸 확인하는 길이 이 거대한 입자 가속기에서 양성자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속을 시켜서 이제 다른 양성자랑 충돌을 시키거나 하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힉스 보손을 찾는 것은 그러나 아주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추정은 있지만 실제로 한 번도 확인된 일이 없는 어떤 것을 찾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진이 있으면 누구 찾을 수 있죠. 사진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누군가 찍어 만난 적이 있다는 건데 그냥 이야기만 듣고 누군가를 찾는, 이어서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게 발표하던 장면인데요.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지아노티라는 물리학자고 오른쪽에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이 이제 호이어라는 롤프 디터 호이어라는 롤프 디터 호이어가 2012년 여름 장면인데요. 그 당시 소장이었고요. 디렉터 제네럴 디렉터였고 소장이었고 전체 소장이었고 파비올라 지아노티가 요 프로젝트 아틀라스 프로젝트의 책임자이면서 이제 스피커였어요. 이제 프레젠테이션도 잘하는 분이었나 봐요. 파비올라 지아노티가 호이어에 이어서 2016년 초부터 2020년까지 소장을 했고요. 금년 초에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유능한, 아마 제가 CERN의 역사를 아주 잘 알지 못하지만 두 번 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래서 지금
그런 행복한 장면이고요. 이런 거대한 장치가 무려 둘레 27km에 걸쳐서 실은 스위스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장치는 프랑스. 근데 왜 스위스로 갈 수밖에 없냐면요. 프랑스의 지역은 산골이어서요. 접근 가능성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네바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네바 공항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이 사람들은 요 왼쪽에 구석에 있는 게 이제 현재의 27km짜리인데 더 큰 거 지으려고 미국에서도 1990년대 초에 논쟁이 그 토론이 있었어요. 우리 입자 가속기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미국 국회에서 막 토론이 활발하게 벌어졌는데 제가 공부하던 시절이어서 이제 그 토론을 이제 듣던 기억이 어떻게 되지? 그 관심 있다 하던 우리 지도교수가 관심 있었거든요. 기억이 나는데요. 1990년대 초에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못 만든 그때 슈퍼컨덕팅 슈퍼컬라이더 SCS라는 프로젝트가 미국에서는 불발했는데 이제 제네바가 그걸 그러니까 그 SCS를 유치한 건 아니지만 거대한 입자 가속기를 가지고 있군요. 과학은 이런 거 왜 하죠? 엄청 돈이 들고 하는 일일 텐데요. 그렇죠? 이 논문의 그 연구의 결과가 실린 논문을 제가 가져왔는데 제목도 읽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한번 보면 Physical Review Letters라는 학술지에 2015년에 꽤 시간이 걸렸죠. 저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잘 안 보이시죠? GAAD 이렇게 돼요. George Ard라는 분인데요. 궁금해서 중요한 논문인데 그렇죠? 찾아봤어요. 이렇게 생긴 분이에요. 젊은 분인데 이분이 왜 대표 저자로 실렸냐 하면요. 이 프로젝트를 이끈 사람은 오히려 이 지아노티 박사였잖아요. 이 지아노티가 아니라 아드가 실린 이유는요. 이게 몇 명이 논문의 저자로 등재됐느냐 하면 5,000명이 등재됐습니다. 논문의 저자가 5,000명, 이게 논문 페이지 수보다 저자 페이지 수가 훨씬 많습니다. 웃기죠? 예. 저는 우습던데 좀. 한국 교수님들, 박사님들도 한 20분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수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건 n분의 1인데 가나다 순으로 합시다 해서 AAD라는 이름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제가 이 그림에서 여러분에게 이 힉스 보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 물리학 공부를 했었지만 입자 물리를 배우진 못했습니다. 학부에서 배울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이어서 권위를 가지고 말하지 못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부분을 지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에 그 연두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거기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 일 없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만일 우리가 기대하는 힉스 보손이 있다면, 힉스 입자가 있다면 이런 빨간 봉우리 같은 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추정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오른쪽이 실제로 얻은 데이터를 정리한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요 기대했던 요 빨간 봉우리가 보이시나요? 지금 정확히 말해서 데이터는 이 점들입니다. 점들. 저는 이것이 경단을 꼬챙이에 꿰인 것 같은 모양이라고 느껴지는데 하여튼 이 점이 데이터 위치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값이고 선 아래 위 선은 뭐냐면 그런데 이 데이터에는 이만큼의 오차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려해 주세요. 이건 딱 값이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걸 점을 고려하고 보더라도 데이터가 결코 이 기대하던 힉스 입자 맞네 라고 못 박을 것처럼 보이진 않죠. 2012년 7월에 이제 만세를 불렀는데 2012년 초에 이미 우리가 찾은 것 같아요라는 신호가 보도됐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다시 심사숙고, 토론, 그리고 데이터 처리를 거쳐서 이게 발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끄집어 감상하게 되는 포인트는요.
데이터는 그렇게 깔끔하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구나 라는 겁니다. 데이터는 많은 후속 토론과 고심을 요구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역시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수많은 학자들 중에 이제 도메니코 비치난자라는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흥미롭게도 이제 음악을 겸업하는, 실제로 음악 막 지휘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힉스 보손이라는 악보로 나타냈어요. 악기로 쳐보시면 이게 마치 전위음악처럼 들릴 거예요. 제가 대략 한 4옥타브에 걸쳐서 들쭉날쭉하는 공감 데이터가 막 춤을 추는 거죠. 어떤 정연한 요거 여기 힉스 입사라고 딱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짐작하게 합니다. 3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짧게 세 번째 데이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로버트 밀리칸이라는 물리학자가 했던 실험 이야기입니다. 밀리칸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1908년부터 10년까지 있었던 실험이니까 오래전 실험이죠. 전자의 전하량이 얼만큼이 되는지를 재려고 했습니다. 제가 대학 때 했던 실험 중에 가장 느낌이 있었던 재미나다. 이 실험 했는데요. 재미난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만 이 직전에 전자는 굉장히 중요한 알갱이죠. 일렉트론 아시죠? 전자요. 우리가 그 전자를 만나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전자는 아주 중요한 알갱이이고 아까 말씀드린 입자 물리가 전자에서 출발했다라고 그렇게 썬의 그런 서술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스탠다드 모델 표준 모형의 한 항이 일렉트론입니다. 가장 기본 입자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하여간 이 중요한 입자에 대한 탐구가 19세기에서 20세기 넘어올 때 막 활발했어요. 가장 중요한 공헌을 했던 사람이 이제 J.J. 톰슨이라는 영국 과학자인데 J.J. 톰슨이 흥미롭게도 전하량과 질량의 비율을 이거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E와 M의 비율을 알아냅니다. E도 모르고 M도 모르는 상태에서 E와 M의 비율을 굉장히 정확하게 계산해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E도 모르고 M도 모르는데 어떻게 E와 M의 비율을 압니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로 막 작용을 해보면요, 이 녀석이 그러니까 무거우면 전기에 작용해서 덜 움직이고 같은 무게라면 전기가 셀수록 많이 반응하고 하는 이제 실험을 통해서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짐작컨대 이 녀석은 질량에 비해서 질량은 원자보다 훨씬 작은데 1000분의 1도 안 되는데 훨씬 작은데 그런데 전기는 아주 빵빵하게 가진 입자 전자 일렉트론의 정체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밝혀내죠. J.J. 톰슨이. 그 다음 단계가 바로 E와 M의 비율을 알았으니 이제 E를 정확히 측정해보자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내용은 차치하고 이것이 밀리컨의 실험 노트입니다. 그리고 밀리컨은 이 실험을 토대로 해서 전자의 전하량을 아주 정확하게 계산해내고 비록 우리가 아는 정답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아주 좋은 값을 계산해내고요. 그 공헌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뭔가 공헌의 인정이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거는요. 이때 같이 경쟁하듯이 뛰고 있었던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가 있는데 펠릭스 에렌하프트가 있는데 이분은 우리에게 더 이상 밀리컨만큼 유명하지 않은데요. 대단히 훌륭한 학자였지만 에렌하프트가 밀리컨을 비판합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이 비판에 대해서 과학사가들이 일부 또 분석을 하면서 일리가 있고요. 어떤 문제였냐면요. 밀리컨은 자신의 실험 결과 중에 일부는 데이터로 쓰고 일부는 쓰지 않았습니다. 즉 자신의 견해에 잘 부합하는 데이터를 뽑아서 논문에 실어서 답을 낸 거예요. 잘못인가요? 어떤가요? 그렇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좋은 걸 써야죠. 토론이 있습니다.
이것이 3강으로 이어질 주제인데요. 밀리컨이 이런 일을 한 게 괜찮냐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피터 갤리슨이라는 아주 훌륭한 과학사가 실험은 어떻게 완성되나라는 How Experiments End라는 좋은 책을 썼고 거기에 이 얘기가 실려 있는데요. 제가 옮겨봤습니다. 밀리컨의 실용주의적 태도가 그의 실험 물리학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밀리컨은 자기가 실제 하는 전자들의 전하량을 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전자가 실제로 있고 기본 알갱이, 기본 알갱이가 있고 자기 그거의 전하량을 재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다른 측정값들과 멀리 떨어진 이상한 전하량을 얻으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다른 원인에 의한 효과라고 생각했다. 만일 밀리컨이 그의 경쟁자였던 에렌하프트처럼 실험에서 얻은 모든 데이터를 다 포함시켰더라면, 에렌하프트는 다 포함시켰고 그 결과 어떤 답을 얻었냐면요. 전자는 전자보다 더 작은 전하량도 있는 것 같아. 전자는 궁극 입자가 아닌 것 같아. 전기를 띤 궁극의 어떤 알갱이라면 전자보다 더 작은 전하량이라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에렌하프트는 궁극 입자 아닌 것 같아 라는 결론을 얻었었는데, 밀리컨이 만일 실험에서 얻은 데이터를 다 포함시켰다면 에렌하프트와 비슷한 모든 온갖 가능한 이 값을 암시하는, 이게 전하량인데 암시하는 다량의 무효 데이터가 포함된 혼란스러운 데이터 뭉치를 만나게 되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고민이 있습니다. 아마도 갤리슨은 당시에 적어도 연구윤리에 당시의 과학자들의 관행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나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보겠지만 이것은 오늘의 연구윤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한마디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얘기를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고요. 2강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